이미 유교 문화로부터 충격을 받아서 유교 문화가 전통 문화화하고 있었기 때문에 불교가 들어왔을 때는 이건 완전 외래 문화예요. 그러니까 그 불교에 대해서 상당히 거리감을 두고 마치 중국에서 불교를 받아들이듯이 그렇게 해서 금방 빨려들지 않았다는 사실을 이 벽화고분으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승려의 지위가 이 주인공, 높은 신분을 가진 뭐 왕이었을지도 모르죠. 왕비거나 왕이었을지도 모르는데 그보다는 훨씬 낮은 신분이었구나 하는 사실을 이걸 가지고 우리가 추측을 할 수가 있다. 이거는 평양에서 이런 무덤 제도를 우리가 수용을 해드리고 나니까 아무래도 구도 지역, 옛날 수도 지역인 그 국내성 지역에서는 보수 세력들이 많겠죠. 새로 천도해 온 세력들보다는. 그러니까 그쪽으로 역확산이 돼 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수 세력들이 많이 사는 구도 지역에서 점차 이제 이런 새로운 무덤 제도를 수용해드리기 시작한다. 그래서 그 통구 지방에 있는 이 집안 지역에 있는 무용청이에요. 이게 이제 춤추는 장면이 있다고 그래서 무용청이라고 이름을 붙였는데 이런 춤추는 장면을 그리는데 이게 꼭 닭죽지 뒤를 이렇게 잡아매는 거지. 여기서 보면은 무용청의 주인공과 승려가 이렇게 대접을, 주인공이 승려를 대접하고 있는 장면인데 크기가 이제 상당히 비슷해졌어요. 불교주의가 조금 더 높아간다. 세월이 갈수록 높아가는구나 하는 걸 여기서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단 말이죠. 이제 불교가 고구려에서는 이렇게 되는데 현재 고구려 영토 내에서 50cm 이상 되는 불상이 발견이 안 됩니다. 그래서 고구려 지역에서는 끝까지 불교를 국교로 수용해드리지는 않았던 게 아니냐. 국력을 기울인다면 백제처럼 태안마애불이나 서산마애불, 예산사방불처럼 등신대 이상, 사람 크기 이상으로 만들어야 그게 국력을 기울여 만들었다고 할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근데 여기서는 고구려 지역에서는 그게 발견이 안 돼요. 물론 금동으로 만들었던 거는 뭐 다 녹여지고 이동되고 그래서 없어졌다 할 수도 있는데 그렇다면 마애불이나 석불이 어디 있을 수 있단 말이죠. 근데 아직은 발견이 안 돼 있어요. 제 이 설이 이제 깨질 날도 있을지도 몰라요. 그런데 현재로는 그렇단 말이죠. 그래서 이 고분벽화를 통해서 이런 걸 볼 수가 있는데 이게 6세기경이에요. 6세기경. 그러니까 신라와 백제. 이제 6세기경이라는 건 장수왕이 이미 백제 그 수도를 빼앗았으니까 그때부터 이제 전쟁이 시작이 돼가지고 한반도는 전쟁이 끊일 날이 없는데 백제가 영토를 되찾으려고 무한히 이제 노력을 하다가 자기 힘만으로는 안 되니까 신라를 끌어들이는 게 550년경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550년에 신라를 끌어들였더니 진흥왕이 돕는 척하고 와서 둘 싸움 붙여놓고 그 둘이 싸우던 성을 자기들이 싹 차지해버렸다. 그러니까 이제 삼국 전체가, 세 나라 전체가 왼수가 돼가지고 싸움판이 벌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이 6세기 중반 이후의 한반도라는 거는 전쟁이 끊일 날이 없는 거예요. 세 나라로 알려져가지고. 그래서 미륵 출현을 간절하게 기원을 했던 겁니다. 여기서 여러분들이 이건 뭐 교과서에도 나오고 수도 없이 나오는 뭐 수렵 장면인데 무용청 안에 있는 주인공의 생활 장면이에요. 주인공이 이런 사냥을 잘했던 모양이야, 아마. 그래서 사냥 그림을 그렸는데 이게 고구려에만 이런 사냥도가 있는 건 아닌데 이건 도낭벽화에 비슷한 시기에 그려진 거예요. 이거는 각제총이라 이제 씨름하는 그 무덤이라 그랬는데 아직 이런 나무 표현이 제대로 되질 않아요. 이게 나무 잎사귀거든요. 잎사귀 표현인데 이 밥주걱에 밥 붙은 것 같이 그렇게 표현. 이게 아직 표현력이 부족해서 이래요. 여기는 이제 부인이 셋이었던 모양인데 여기서부터는 정면상이 아니에요. 정면상으로부터 탈피하기 시작된다. 조금씩은. 발전하니까 이런단 말이에요. 6세기까지는 이런 벽화가 그려지는데 7세기에 가면서 갑자기 사신도가 나타나기 시작해요. 그 아무것도 안 그리고 벽면에 사신도만. 주인공의 초상화가 전혀 안 그려지고 그런 변화가 보이는데 이런 거죠. 남방주장, 이거는 청룡, 이런 그림. 그러면서 그림 기법도 완전히 바꿔지죠. 종래 그 6세기 그 초상화를 그리고 풍속을 그리던 그런 시기 그림들은 어딘가 좀 우리 그림이 틀림없다는 생각이 드는데 이쪽에 와가지고는 선이 아주 극도로 세련되고 색채가 현란해지고 아주 생동감이 뛰어난단 말이에요. 이런 변화가 어디서부터 오겠느냐. 그 얘기를 하기 위해서 지금부터 제가 이제
이때 당시에 국제정세를 얘기해가면서 고구려의 그 형편이 어떠했든지 또 그때 삼국들이 그럼 어떻게 대응을 했든지 하는 이야기를 좀 해나가야 돼요. 그 얘기를 하기 위해서는 이제 이 인물에 관한 얘기부터 해야 돼요. 이게 바로 수나라 문제예요. 남북조 시대가 남북이 분리되어서 중국이 분열되어 있을 때로 우리가 남북조 시대를 한다. 횟수를 이제 경계로 해서. 그렇게 되면은 남북조가 나눠지고 고구려가 강성한 대국으로 존재를 하니까 이게 당시 이 중국 문화권 전체 내에서 세력 축이 형성이 되는 거예요. 세 꼭지점을 연결되는. 그러니까 어느 한쪽도 어디를 공격하기가 어려워요. 한쪽이 한쪽을 공격하면 이 두 점이 합쳐버리면 이거는 못 견딘다는 거예요. 이렇게 되니까 고구려는 중국 쪽에서 중국의 남조에서나 북조에서나 고구려의 위상이 높아질 수밖에 없어요. 고구려가 굉장히 중요해지죠. 한 250년 동안 고구려가 현명하게 외교정책을 단행해 등거리 외교를 해가지고 평화로운 시기를 보내서 소강 상태가 지속이 되는데 중국이 자체 내에서 분열도 하고 싸움질도 하고 뭐 이제 중국은 갈라져 있으니까 갈라지면 싸우죠, 그래. 그래서 그렇게 싸우면서 중국이 이제 어지러운 세월을 보내는 동안 고구려는 중국 쪽 침략을 안 받았다. 안 받는데 581년에 이 수문제라는 인물이 수나라를 건국을 해요. 건국을 하고 나서 589년에 남조 진나라를 멸망을 시킨다. 그래서 중국 천하를 통일을 해요. 이러니까 세 꼭지점 중에서 두 꼭지점이 합쳐진 거예요. 이 두 발로 못 쓰죠, 이게. 소시. 이게 고구려가 그러니까 당정 위기의식을 느끼죠. 고구려도 이제 그 소식을 듣고 나서 바로 이제 전쟁이 언제든지 침략을 받겠구나 하고